주제는 그 베이직 프린시플이에요. 무슨 프린시플이냐? 우리가 열환경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건물에서의 어떤 열이나 에너지가 눈에 안 보이잖아. 건물에서 열의 이동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에너지의 이동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허리법칙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리법들을 한번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의 베이스 프린시플, 기본 원리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때 주로 히팅, 쿨링, 라이팅 이런 냉난방, 조명, 이와 같은 실내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데 그러면 이제 히팅, 쿨링은 뭐냐? 그거의 근간이 되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히팅이나 쿨링 관점에서 보면 히팅은 곧 뭐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로부터 그 인간이 다른 어떤 부분과 다른 점은 가장 큰 차이를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 이 문명의, 인류 문명의 시작을 불을 쓸 줄 아느냐, 어느냐. 어떻게 보면 히팅이라는 건 우리가 고대로부터 불이 다루어 왔다라는 측면에서 추우니까 동굴 안에 살게 되죠. 그 안에서 불을 지피고 그걸로 해서 추위를 모면하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홀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2년 전에 그 윌리엄 페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소위 냉동 사이클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쿨링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쿨링하기 위해서는 소위 패시브적인 쿨링, 다시 말하면 더워지려고 할 때 가열되려고 할 때 실내가 가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알았으나 인위적으로 열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쿨링이 가능하게 되면 다음에 100년 전에 윌리엄 캐리어라는 사람이 이런 그 압축식 냉동 사이클, 리프레저레이션 사이클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가능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능한 게 뭐야?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런 쿨링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라고 하면 가만 놔두면 열이 계속 들어옴으로써 온도가 상승하는데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쿨링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런 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소위 개념들, 그게 prevent overheating을 방지하는 의미에서의 passive heating이나 쿨링에 대한 그런 개념이었다. 이거를 다 한마디로 그런 총칭해서 보면 히팅과 쿨링은 뭐냐라고 보면 히팅과 쿨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야? 히팅은 겨울철에 추울 때 외기 온도가 낮다 보니까 건물로부터 열이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그냥 놔두게 되면 실내 온도가 계속 내려가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 외기 온도하고 똑같아지겠지. 그럼 건물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기가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빠져나가는 만큼의 열을 공급해주는 것, adding heat, 이게 바로 히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작을 피우건 어떤 형태로 하는 간에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열만큼을 공급함으로써,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실내를 쾌적하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히팅이라고 하고, 쿨링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로부터 햇빛이 들어오고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고 함으로써 안에가 자꾸 더워져. 그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하니까 이때 인위적으로 실내에서 열을 제거하는 그러한 개념을 소위 쿨링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쿨링도 아까 말했어요. 패시브 쿨링이라 하면 이런 외부로부터 열이 유입되는 걸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수단. 다시 말하면 해가 들어오니까 더워진단 말이에요. 해가 들어오지 않도록 오버히팅 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햇빛을 막기 위한 차양을 쓰겠지. 그지? 그런 거 일종의 패시브 쿨링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실내에서 인위적으로 열을
제거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오늘날에 소위 얘기하는 쿨링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개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원이 되는 게 뭐냐면 열이라고 하는 하나의 에너지 형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hit이라는 건 열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에너지의 형태인데 에너지는 어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라는 건 만들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지. 단지 형태만 하나의 형태가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지.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물의 낙차를 이용해 가지고 수력 발전을 하게 되면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되겠지. 가령 뭐 그런 것들 예를 들 수 있는. 근데 이제 에너지의 한 형태인 열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단위를 어떻게 정해서 쓰고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물리학의 기본 그 개념들한테 그죠?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는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 가령 1g의 물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어느 정도 열이 필요하냐 그 필요한 열을 우리가 1칼로리라고 정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1kg의 물을 1도씩 높이려면 1kcal만큼의 그 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에 대한 정의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열, heat content는 뭐냐, heat capacity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heat content 하면은 뭐냐면 그 우리말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둘 다 열 용량이 될 수 있지만 이게 그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물체가 품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 하는 얘기고 heat capac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 용량이라고 하면 어떤 물체가 품을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가령 우리가 이런 그 건물을 졌을 때 건물은 이런 재료들로 만들어지는데 건물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매스가 쓰이잖아요. 이런 매스가 쓰였을 때 얘가 지금 현재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품고 있느냐 내지는 얘가 최대한 품을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까지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건축물의 어떤 열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heat content라고 하는 건 뭐에 관계냐면 이거는 결국은 품을 수 있는 에너지 열량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에 관계냐면 현재 이거의 온도가 얼마냐라는 거와 더불어서 동시에 이거의 매스가 얼마나 되는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계됐을 때 얘가 지금 품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물 20세제곱미터 아니야 20도씨의 물 1세제곱미터하고 20도씨의 공기 1세제곱미터를 보면 온도는 똑같아. 그죠? 20도씨니까 온도는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1세제곱미터와 공기 1세제곱미터 사이에는 뭐가 달라? 물과 공기가 가지고 있는 매스가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럼 누가 더 커? 온도는 같은데 매스에서 물이 공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지금 품고 있는 에너지는 20도씨의 물 1세제곱미터가 20도씨의 공기 1세제곱미터보다 더 많은 에너지, 열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어떤 특정한 물체가 품을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큼 되느냐라는 걸 평가하는 거 우리가 heat capacity 열용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heat capacity라는 건 뭐에 관계냐 하면 로 CP 요거는 밀도고요. CP는 비열이라고 해요. 두 개의 단위를 보면 밀도라는 건 뭐야? 단위 최적당의 질량이지, 무게지. 그런가 하면 CP는 1kg의 어떤 물체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열 에너지가. 몇 킬로칼로리만큼의 에너지가 그걸 비열이라고 해요. 우리는 모든 걸 물을 기준으로 하니까 물의 비열이 1이지. 그치? 물의 비열이 1이지. 그리고 우리 건축에서는 물리학에서는 질량 단위로 쓰는 걸 좋아하지만 건축에서는 질량보다는 최적 단위로 쓰는 게 쉽지. 우리는 어떤 3차원을 다루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축에서 얘기하는 사실은 heat capacity도 연령량 하면 물리학에서 다루는 연령량은 단위 질량 단위로 따지는 데 비해서 우리는 건축에서 다루다 보니까 단위 최적당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밀도와 비열을 곱해주면 1세제곱 어떤 특정한 물질의 1세제곱미터 단위 체적당 1도씨의 온도를 높이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이걸 토대로 보면 이 물질이 최대한 품을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까지냐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 우리가 열용량이라고 얘기한다. 히커패시티라고. 무슨 말인지 되게 쉬운 듯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베이직 프린시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다음 내가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그냥 한글에서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좀 그러긴 한데, 이런 열 에너지는, 그럼 열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열은. 하나는 뭐냐면 센서 히트냐, 아니면 하나 레이션 히트냐. 센서블 히트라는 건 뭐야?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야. 그걸 뭐라 그래? 현현, 그지? 센서블. 그 다음에 레이턴트 히트는 뭐야? 잠년? 다 배웠지? 그죠? 생각나죠? 그죠? 그러니까 센서블 영어로 써놓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센서블 하는 건 뭐야? 느낄 수 있는 거지. 그지?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느낀다는 얘기는 뭐야? 온도가 다르다. 또 온도로 측정이 가능한 거지. 다시 말하면 온도계, 터모미터, 온도계로 측정이 가능한 거.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되게 되면 온도의 변화가 생기는 것. 다시 말하면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 쓰이는 열. 이 열을 우리는 센서블 히트. 우리가 곧바로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온도의 에너지의 변화. 이건 곧 온도 변화로 나타나는 열. 이거를 우리가 센서블 히트라고 하고, 레이턴트 히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쓰이는 열. 사실은 온도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서 뭔가 이렇게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없어. 단지 온도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물에서 기체로 또는 그 얼음에서 물로 이런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 에너지의 변화는 일어난단 말이지. 그런 걸 우리가 잠열, 레이턴트, 잠이라는 건 뭐냐면 잠재적인 그런 에너지를 얘기해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그 이게 공기 중에 수증기, 물이 수증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기화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져가게 돼 있고, 그럼으로써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잠재적인 에너지, 잠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의 상태 변화와 온도 변화는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물은 0도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기화, 증발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온도가 0도에서 100도까지라고 보면 그 얼음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더 이렇게 영하로도 온도가 내려가다가 이게 0도에 도달했을 때 얼음 0도와 물 0도, 그 얼음이 1kg의 얼음이 온전히 1kg의 물로 다 녹기 위해서 들어가는 열이 바로 뭐냐면 heat of fusion. 그걸 뭐라 그래? 융해열, 이렇게 얘기해, 우리말로. 융해열이라고 하는데, 융해열은 상대적으로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쓰이는 열은 일반적으로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 쓰이는 열보다 상당히 많은 열을 필요로 해요. 그게 335kJ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1kg의 얼음을 1kg의 물로 만들려면 그걸 열을 가해줘야만 물로 녹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그만큼 열을 제거해야만 물을 얼음으로 얼릴 수가 있고, 그런 거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게 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물의 온도가 0도에서 1도, 2도 계속 올라가. 어디까지? 100도씨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현열 변화라는 거예요. 온도 변화에 쓰이는 열. 현열 변화라는 건 그럼 어떤 거냐면, 현열 변화는 1kg의 물의 온도를 1도씨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 얼마냐라는 게 소위 비열의 개념이니까 그게 1kcal인데 그걸 줄로 바꾸면 4.2kJ per kg 도시나 1kg의 물의 온도를 1도씨 변화시키는데
들어가는 열이 얼마냐면 4.2kJ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0도부터 100도씨까지는 계속 전열 변화가 이러니까 100도씨만큼의 온도 변화가 이러니까 이걸 다 하면 약 410kJ 정도.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봐. 그러니까 0도씨 가령 융해열 같은 거는 온도 변화는 하나도 없이 온전히 얼음에서 물로 녹이는데 들어가는 게 335kJ라면 이거는 0도에서 100도씨는 엄청난 온도차지. 0도는 우리가 만지면 굉장히 차갑다는 느낌도 100도씨가 뜨거워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화상을 입는 그 정도의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열에 쓰이는 열이라는 적은 열을 가지고도 엄청난 온도 변화를 만들잖아. 그죠?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한번 100도씨까지 다 올라간 다음부터 열을 계속해서 가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 이제 더 이상 물의 상태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얘가 기체 상태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다시금 상태 변화를 일으키면서 기체가 될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heat of vaporization, 기화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치? 기화열인데 심지어는 이걸 기화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씁니다. 2260kJ 만큼의 에너지가 씁니다. 가령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동 지역에 우리가 토속 건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60도씩 넘어간 그 사막에서 그들이 그 두터운 흙벽으로 집을 만드는데 결국 미음자로 만들고 가운데 그 코트를 둬서 그 안에는 뭘 준다 했어? 폰드, 뭐 우물이나 이렇게 연못 같은 걸 만든다 했거든. 그럼 거기서 바로 기화가 되고 드라이하니까 아주 기화가 원활하게 일어날 거야. 증발이 원활하게 일어나는데 증발을 하려면 바로 뭐가 돼 있어? 1kg의 물의 상태를 기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 얘가 증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뺏어오겠어? 주변에 있는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뺏어오겠지. 근데 공기는 아까 말했듯이 공기는 밀도가 낮고 연령량이 작아. 그러다 보니까 1kg의 요만큼의 물을 증발시키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공기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뺏어가니까 공기의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그 사막,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 지금 대기 온도가 60도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0도면은 아마도 그 사우나 갔을 때 상상이 돼? 여러분들 땀 빼러 갔을 때 그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땀을 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줌의 물을 증발만 시키더라도 공기로부터 어마어마한 열을 뺏어가면서 공기 온도를 급격하게 낮추는 거니까 충분히 쾌적한 공기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이 차가워진 공기가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공기는 비중에 의해서 차가워지니까 아래쪽으로 깔리면서 각실로 다 스며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의 그런 어떤 건축의 형태라든지 그 구조를 원리를 보면 얼마나 지혜로우냐라는 것을 감잡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사례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열 에너지의 그 쓰임새에 따라서 현열과 잠열에 대한 그런 이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런 걸 적극적으로 건축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PCM이라고 해갖고 상변화 물질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활용하냐 하는 겁니다. 상변화 물질은 영어로 이제 페이스 체인징 메테리얼이니까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재료라는 말이에요. 일종의 상변화 물질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주로 파라핀 계통의 재료들. 파라핀이라는 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양초. 양초는 어때? 불을 켜면 이게 고체로 그 양초로 딱 고정된 형태가 있다가 촛불을 켜면 어떻게 돼? 초가 천천히 녹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계속 불을 꼽히다가 쭉 녹다가 또 촛불을 끄게 되면 그 상태에서 다시 그대로 응고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액체로 변했다 응고했다가 액체가 됐다 응고가 됐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요. 근데 그때 양초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 불을 켰을 때 뭔가 하여간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온도라고. 그 온도에서 양초는 녹았다 굳었다 녹았다 굳었다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재료적으로 배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파라핀 계열의 어떤 그 물질을 가령 20도라고 하는 상온에서 굳었다 녹았다 굳었다 녹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든다라고 치자고.
가령 여기 이 벽체가 그런 상변화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 근데 이게 녹아버리면 흐물흐물 형체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액체가 다 흘러버리면 안 되니까 어떤 컨테이너에다가 넣긴 했는데 그 안에는 PCM이라는 재료가 들어있단 말이야. 상변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근데 얘가 만약에 실내 공기가 온도가 내려가면 열을 방출하면서 얘가 스스로 그냥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러다가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열을 흡수하면서 얘가 흐물흐물하게 녹아서 액체로 변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할 거라고. 근데 얘는 몇 도에서 녹았던 몇 도에서 굳었다라고 하냐면 20도에서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아까 이 얼음은 0도씨에서 상태 변화를 일으키지만 얘는 재료를 20도에서 상태를 변화하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 햇빛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와서 인체에서 열이 발생하고 조명에서 열이 나고 할 때 실내 온도가 20도를 넘어가려고 하면 모든 열을 얘가 다 흡수해가지고 흐물흐물하게 액체 상태로 유지가 될 거라고. 그러다가 또 밤에 해가 지고 열 손실이 일어나고 그래서 추워져서 20도 밑으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던 열을 계속 방출해줘가지고 실내 온도가 20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잘 잡아줄 거라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바로 이 PCM 물질 자체가 내추럴한 서머스탯이. 지금 우리가 이걸로 하고 있는 이 서머스탯은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해? 인위적으로 뭐 시스템을 설비를 가동해가지고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에어컨을 가동시켜가지고 찬 공기를 보내줘가지고 가령 열을 공급하거나 열을 제거하는 거라면 이 재료는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그런 어떤 그 외부의 어떤 그 열을 공급하거나 제거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열을 흡수 저장했다가 방출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20도를 유지해주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왜 못했냐? 처음에는 이런 재료를 만드는 게 굉장히 비쌌어요. 굉장히 비싸니까 아주 작은 그 재료를 가지고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비쌌는데 요즘에는 이런 그 물질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간편해지고 훨씬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패시브 솔라 시스템이나 이러면 에너지를 열을 저장하는 매체로서 이런 상변화 물질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이런 게 건축 재료로 통합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벽체에 어떤 석고보드 같은 걸 만들 때에도 아예 그 안에 PCM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PCM 물질을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그 캡슐 형태처럼 해서 그 안에다 PCM 물질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런 석고보드를 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 안에 PCM 물질이 녹았다 묻었다 하면서 실내 기후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추결체 역할을 해주고 심지어는 이런 게 처음 적용된 건 우리 의복 쪽에 의상 쪽에 여러분들 등산 가서 보면 열심히 막 등산할 때 보면 이제 몸에서 열이나 액티비티 레벨이 올라가면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땀도 흘리고 그러죠. 그랬을 때 이게 옷이 등산복이 막 그 열을 발산하는 걸 막아주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럼 더 덥지. 옷을 벗기 시작하죠. 그게 아니라 그 옷감 속에 이런 캡슐화 시킨 PCM 물질이 있으면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얘가 다 흡수해요. 그러니까 별로 더위를 느끼지 않으면서 이게 기능성 섬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다가 이제 또 잠시 휴식을 하면 어떻게 돼? 체온이 식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추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막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또 옷감 속에 들어있는 아주 미세한 캡슐 안에 들어있는 PCM 물질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열을 흡수했다 방출했다 이런 역할을 해주니까 가령 등산할 때 그 열이 확 났다가 또 쉴 때는 확 추워졌다 이와 같은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섬유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이런 블라인드 같은 데다 그런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구적인 차원에서 블라인드를 요 얇게 해서 요거 이중으로 만드는데 요 사이에다가 다 뭘 집어넣으면 PCM 물질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해가 비칠 때 실내가 온도가 확 뜨거워졌다가 해가 져지면 확 추워지니까 그게 아니라 얘가 에너지를 다 저장했다가 그래서 20도보다 낮아지면 에너지를 방출하고 20도 높아지면 열을 흡수해가지고 얘가 액체 상태에 있다가 낮아지면 열을 방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니까 그야말로 천연
서머스탯의 역할을 할 수 있더라고요. 개념적으로 아직 100% 이런 식으로 건물을 만든 사례는 없어요. 하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러한 원리, 어떤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건물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열 전달에 대한 거를 좀 얘기해 봅시다. 열 전달. 열 전달도 여러분들이 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열의 이동, 전달, heat transfer에 대한 거. 근데 이제 건축에서는 이런 heat transfer 일반적으로 한 3가지 방법으로 일어나는데 그 건축에서는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conduction, convection, radiation, 플러스 transport. 이게 4가지 형식으로 건물에서의 어떤 열 에너지의 이동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먼저 열에 이동하는 물리학적 측면에서의 그 3가지 기본 원리는 전도와 대류와 복사다. 전도는 뭐야? 전도. 전도는 쉽게 얘기하면 접촉에 의해서 열전달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고체와 고체 사이에 접촉에 의해서 열전달이니까 여러분들이 책상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느낌이 어때? 차갑지? 왜 차갑다고 느낄까? 책상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 이게 실내 공기 온도하고 비슷하겠지. 여기 지금 온도가 한 22도 뭐 이런 거 될까? 여러분들이 신체 표면 온도는 몇 도나 될까? 36.5도가 우리 그 몸의 중심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보다 좀 낮다 하더라도 한 34도, 5도는 되겠지. 그러니까 35도하고 22도짜리 온도를 가진 두 개의 물체가 접촉했을 때 내가 차갑다고 느끼는 거는 뭐야? 내 손으로부터 책상 쪽으로 에너지가 쫙 빠져나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 근데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걸 느끼지는 않지만 열이 빠져나가, 열이. 그것도 일종의 에너지가 형태니까. 어떤 면에서 만든다면 내가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거야. 그런 에너지의 이동, 열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heat flow, 열 전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열의 이동이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측면에서 열의 이동에는 원칙이 있어요. 열의 이동은 어떤 때 열의 이동이 생긴다? 열을 많이 갖고 있는 놈이 열을 적게 갖고 있는 놈한테 주는 게 그게 자연의 법칙인가요? 응? 그래? 아니야. 되게 억울한 게 어디 있어. 조금 봐봐. 그러니까 사실은 공평하기 위해서는 열을 많이 가진 놈이 적은 놈한테 줘야 맞는데 열의 이동은 자연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원칙은 그게 아니라 열이 많은 게 적은 놈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은 놈이 낮은 놈한테 주는 거야. 아까 힛 컨텐츠 얘기했잖아. 힛 컨텐츠는 뭐의 관계라 그랬어? 단순하게 온도와의 문제만이 아니야. 이거는 온도와 뭐의 문제야? 매스, 템퍼러처하고 매스의 복합적인 관계라는 거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열이 많은 곳에서 열이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열은 그래. 그럼 공기의 흐름은 어때? 자연의 법칙은 그래. 공기의 흐름은 어때? 그렇지. 압력 차이에 의해서 열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면 공기의 흐름은 압력 차이에서 생기는 거고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맨날 우리가 기상 일기에 보면 어때? 고기압, 저기압 해서 고기압이 여기 형성되고 이 저기압이 형성되면 항상 바람은 고기압으로 그래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공기가 이동하는 거지. 바람이 부는 거지. 그지?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바람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그죠? 그 별거 아니단 말이야. 자연의 법칙은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데서 하이 템퍼러처에서 로우 템퍼러 쪽으로 열 에너지는 이동한다. 그게 원칙이고 법칙이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열이 이동할 때 전도가 됐건 대류가 됐건 복사가 됐건 중요한 거는 델타 T, 그 온도차가 얼마나 크냐.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훨씬 많은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온도차 작으면 적은 에너지고. 그러니까 36.5도하고 20도하고 사이에 온도차가 꽤 나기 때문에 딱 만져보면 상당한 열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리 느끼는 거는
이제 열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고. 근데 이제 접촉의 전도라는 건 이게 접촉에 의한 거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나보다 좀 많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내 신체가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물체와 접촉하고 있는 걸 보면 오직 뭐만 있어? 내 발바닥만 바닥과 접촉하고 있단 말이야. 나머지 내 신체 표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접촉을 통해서 전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표면과 표면을 에워싸고 있는 유체, 지금은 공기, 기체, 그지? 공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표면과 어떤 유체 사이의 열 전달, 이게 바로 뭐냐면 대류다, 컨벡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류에 의한 열 전달 발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쾌적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공기 온도란 말이에요. 공기 온도.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런 기체, 공기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체 표면과 공기 사이의 열 전달이 일어나는 거고, 그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만졌을 때 공기 온도나 이 온도나 똑같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지면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공기하고 접촉하고 있는 이 표면은 시원하게 안 느끼지. 그지? 근데 이 신체 표면이 시원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느껴? 선풍기를 튼 데서 공기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면, 기류가 있게 되면 지금은 이게 정체된 공기하고 사이의 접촉을 통해서는 열 전달량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바람이 불면 시원한 느낌이 들지. 그건 다시 말하면 기류 속도가 빨라지면 대류에 의한 열 전달량이 늘어나요.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피부에서의 우리 느끼는 시원한 감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 다 센서블한 거죠. 그지? 열을 빼앗김으로써 결국은 하나의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런 온도 변화를 우리의 촉감으로서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사람한테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레디에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표면과 표면 사이의 열 전달. 표면과 표면 사이의 열 전달. 이건 서로 접촉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마주봄으로써 열 전달해요. 나와 마주보고 있는 건 어떠냐? 내 신체 이쪽 표면은 어디하고 마주보고 있어? 저쪽 벽하고 마주보고 있어. 내 신체 이쪽 표면은 어디하고 마주보고 있어? 이쪽 창문하고 마주보고 있어. 근데 만약에 저 벽은 굉장히 그 실내에 있는 벽이고 그 표면 온도가 높고 여기는 바깥에 외계 면에 있고 굉장히 유리창이다 보니까 취약해서 유리창의 표면이 아주 차가워. 겨울철 같은 거, 그지?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이 저쪽 벽하고 계속 복사 열교환을 할 거 아니야. 이쪽은 이쪽대로 또 복사 열교환을 하겠지. 그치? 근데 복사 열교환을 할 때는 법칙이 뭐냐면 이게 서로 유효 방사율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스테판 볼츠만 상수고, 요게 절대 온도의 4승과 절대 온도의 4승이에요. 절대 온도의 4승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신체 표면은 36.5도니까 36.5도에 더하기 273 해가지고 그거의 4승과 저 표면 온도는 실내 온도, 공기 온도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면 20도씨 플러스 273도의 4승. 그 차이만큼에 해당하게 복사 열교환을 계속하는 거야. 이건 일종의 그 전자파형이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창문을 보면 바깥에가 영하 10도야. 창문 표면은 0도야. 그렇다면 이쪽으로 내가 복사 열 전달을 하는 거와 이쪽으로 복사 열 전달하는 거 봤을 때 온도 차이가 절대 온도의 차이에 4승의 차이에 비교한다면 이쪽으로 열 전달하는 게 훨씬 크게 커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똑같은 공기에 노출돼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복사에 의한 열 전달 측면에서는 이쪽과 이쪽이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들 이쪽에 보면 얼굴이 약간 이쪽 사이드가 약간 썰렁한 느낌이 들겠지.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지? 이걸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요즘에는 그런 난로를 안 쓰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실에 있으면 겨울에 추우니까 어떻게 별도의 난방 장치가 없어서 가운데에다가 난로 하나 두잖아요. 그지? 그리고
그 주변에 왔는데 겨울에 막 추우면 난 학교 다닐 때 제일 수능 학교 다닐 때 힘든 게 그거였어. 겨울에 왜 이렇게 필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칠판 맞춰서 그 쓰기가 제일 싫어. 왜? 손이 시려우니까. 손이 이렇게 하고 주머니에 넣지 이러고 있고 싶지 그 차가운 데 꺼내고 막 그 적기가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냐면 겨울에는 난로가 있으면 난로 곁에 앉으려고 서로 자리 싸움을 하는 거야. 난로 곁에 앉는 거야. 가령 저 친구가 앉은 자리가 거기가 난로라고 치자요. 그럼 주변으로 쫙 이제 앉아. 난로를 두고 이렇게 앉았어. 그랬는데 이쪽은 난로 표면이 지글지글 끓어서 뜨거우니까 복사열교환이 엄청난 복사열을 내가 봤잖아. 막 뜨거워 얼굴이 후끈후끈해. 이쪽은 쓰러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radiant asymmetry, 복사장의 불균형. 이런 공간이 있으면 여기는 후끈거리는데 여기는 썰렁하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온화한데 이쪽은 썰렁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복사에 대한 열전가니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전도와 대류와 복사의 열전달량이 얼마냐라고 하면 그 전도에 의한 거는 어떤 관계냐면 K분의 X라고 하는 건 뭐냐면 K는 어떤 특정한 재료의 열 전도율이고 X는 두께. 이제 이런 걸 얘기하려면 여러분들이 건축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건축 재료의 기본적인 어떤 물성 중에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건축 재료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재료의 밀도가 얼마냐. 밀도라는 건 그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단위 체육당의 무게가 얼마냐. 물의 밀도가 다르고 공기의 밀도가 다르고 콘크리트 밀도가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재료에는 이런 밀도를 물리적인 어떤 속성으로서 밀도를 표시해요. 이 밀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재료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품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 이게 연력량이라고 그러지. 밀도라는 정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CP, 그 모든 물질의 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1이야. 다시 말하면 그 몇 킬로칼로리 에너지가 필요하냐, 그 1kg의 물의 온도를 1도씩 높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이런 정보도 모든 물질마다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율이라고 하는 게 열 전도율, 컨덕티비티. 일단 특정한 재의 열 전도율이라는 게 있는데 열 전도율이라는 건 뭐냐면 킬로칼로리 퍼 메타 아워 도스 이렇게 표현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특정한 건축 재료가 있을 때 이 건축 재료 1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양쪽의 온도차가 1도씨만큼의 온도차가 있을 때 이 단위 면적을 통해서 손실되는 이동하는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제가 뭐냐면 두께가 1m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의한 게 바로 컨덕티비티, 이 K, 스몰 K의 개념이라고. 근데 실제로 1m인 두께인 재료나 이런 것들이 다 일정한 건 아니잖아요. 모든 재료에 대해서 단위 면적당으로 따지는 건 좋은데 우리 1m를 보는 게 아니라 보통 두께가 10cm가 됐건 30cm가 됐건 이와 같은 형태를 본다라고 하면 두께별로 이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K분의 X라고 하는 건 K라는 건 1m를 기준으로 했을 때인데 그 두께에 따라서 그죠? 두께에 따라서 얼마나 열을 많이 전달할 거냐라고 보면 전도율이 많을수록 K분의 X가 맞나? X분의 열 전달량은 거꾸로 해야 되는 것 같다. 이게 전달하는 열량은 K 전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열을 전달하고 이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더 전달하는 열량이 적어지지. 그지?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K분의 X가 아니라 저걸 잘못 쓰는 X분의 K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전처 재료가 있을 때 그 재료를 통해서 양쪽에 1도씨의 온도차가 있다면 다리 면적당 통과하는 열 전달이 얼마나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는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열 전달이 덜 적어지니까 이건 반비례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전도율이 클수록 더 많은 열을 전달하니까 이거는 비례 관계가 되니까 X분의 K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 이거 이거는 다리 면적당 얘기하는 건데 건축 재료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건물 외피의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A 면적에 따라 달라질 거고 온도 차이가 1도씨 차이가 아니라 10도씨면 어떠냐, 30도씨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 델타 T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얼마나 일어나느냐라는 것은 Q는 X분의 K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 그런 관계다. 나는 여기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수학적인 뭐 수식을 쓰거나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저렇게 설명해도 훨씬 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류에 의한 열 전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H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였어요. H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류에 의한 열 전달 계수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저거는 또 얘기하자면 복잡해져. 단지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뭐라 그랬어? 자, 우리 신체 표면에 있는데 지금 공기가 딱 정체된 상태에서는 별로 시원한 느낌이 없어. 근데 선풍기 바람이 싹 불어주면 시원하게 느낀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 하면 가령 델타 T 표면 온도 우리 신체 표면 36.5도하고 실내 공기 온도 20도 사이에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그 느낌이 있겠지. 바깥에 갔더니 영하야. 그러면 훨씬 더 그 느낌이 있겠지. 하지만 그 델타 T가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 뭐냐면 H라는 건 기류 속도에 따라서 대류에 의한 열 전달량이 얼마나 커지고 적어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적인 내추럴 컨벡션일 때의 기류 속도가 작으면 그때의 그 H값, H 보통 I라고 쓰면은 HI는 실내 공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순환을 하지만 자연 대류가 이러면 굉장히 공기 움직임이 아주 느리지. 이럴 때 이제 이 값하고 HO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건물 구조체의 바깥쪽 외기라고 봤을 때 바깥쪽에서는 건물의 표면하고 외기 공기 사이 바람이 확 불면 찬바람이 확 불면 우리 가다가도 길 가다가 겨울철에 바람이 확 맞으면은 그거를 뭐 칠리 이펙트라고 그러지. 공기 온도는 영하 5도인데 영하 20도처럼 느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류 속도가 빨라져. 마찬가지로 건물 이 재료도 건물 구조체도 똑같으니까 얘가 느끼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표면에서 대류에 의한 열 전달량이 확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기류 속도고 이 기류 속도에 따라서 이런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의 계수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관계를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사 에너지라는 건 방향성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재료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개념도 예전에 배웠을 거예요. 흑체는 어떤가? 실제로 존재하나? 내가 배우긴 그런 거야. 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거에는 별도로 배운 거 없어. 내가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내가 배우기는 그랬던 것 같아. 흑체라고 우리가 뭐 블랙바디 흑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의 가상이야. 가상이야. 완벽한 흑체는 없어. 존재할 수 없어. 그냥 하나의 가상의 조건에서 우리가 흑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뭘 설명하는 거냐면 모든 그 물체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지?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가령 그게 바로 뭐냐면 힐 컨텐츠. 내가 지금 포함하고 내포하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갖고 있는데 또 모든 물체는 이 표면의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에너지를 발산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에너지를 발산하려는 성질.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emission이라고. 그래서 emissivity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면 방사 또는 emissivity한 방사율. 아까 여기서 E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유효 방사율을 얘기해요. E라고 하는 건 유효 방사율이라 가령 이 재료의 에미시비티가 이건데 여기에 또 다른 재료가 있어. 이거의 에미시비티는 이거야. 그럼 이거하고 사이에 복사 에너지를 서로 주고 얘도 이런 성질이 있어. 자기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에너지를 방출하는 성질이 있어. 에너지를 다 방출하는 성질이 있어. 근데 얘는 그 성질이 얘보다 작거나 크거나 서로 상대적일 거 아니야. 그지? 상대. 얘도 에너지를 방출하고 얘도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중에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큰 놈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상쇄시키면 그 차이만큼 해. 얘가 이만큼을 하는데 얘는 이만큼 한다 그러면 그 차이만큼을 얘가 얘한테 주는 거와 같은 그런 형태의 복사 열전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이 재료가 가지는 각각의 방사율이 얼마인지를 알고 이 두 개 사이에 그래서 어떤 관계냐라는 거를 이런 유효 방사율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그때 어떤 상수값으로 쓰이는 게 스테판 볼츠만 상수값 4.8 어쩌고 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표면 온도의 절대값 온도의 4승의 차에 비례하는 이런 관계에 의해서 열 전달이 일어나는데 특히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니까 그거는 네트 양쪽이 다 에너지를 교환하지만 많이 이동하는 내가 적게 주는 애만큼 그 차이만큼을 감하고 네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얼마냐라는 거와 더불어서 어떤 에너지에 이동하는 그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쪽 읽고 있으면 내 이쪽 표면과 격체 사이에서도 서로 쟤도 에너지를 방사하고 나도 에너지를 방사해. 근데 내가 방사하는 에너지가 제가 방사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아. 왜? 난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을 극복하고 내가 쟤한테는 가령 10만큼을 줘. 근데 내가 이쪽은 마찬가지로 표면 온도가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쟤는 더 낮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사하는 거하고 내가 방사하는 거 사이 차이가 훨씬 더 커. 그러니까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뺏기는 거야. Q12, Q12 했는데 2가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이게 적다 보니까 이쪽에 의해서 뺏기는 게 10이라면 이쪽에서 뺏기는 건 3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쪽이 10, 30 불균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느낌으로 그거를 아는 거지. 내 느낌으로 아는 거지. 아까 난로 같은 게 있으면 더 심각한 거지. 그래서 난로를 주변에 두고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보는 거예요. 서로 추우니까 그 옆에 앉으려고 해서 잘 앉았어. 근데 1시간 다음 쉬는 시간까지 될 때까지 자리를 바꿀 수가 없잖아. 여기가 뭐 열불이 나는 거야.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음 시간 되자면 빨리 또 자리를 바꾸자고 얘기한다고. 왜 거기 계속 앉아있을 수가 없지. 워낙 뜨거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복사의 에너지의 특징은 그런 게 있어요. 가령 그렇게 뜨거운 난로가 있어서 열을 쫙 쬐다가도 누가 딴 사람이 와서 그 앞에 중간에 싹 가로치면 어떻게 돼요? 그 뜨거웠던 그 복사열을 못 느끼지. 바로 그게 저런 방향성이 있다. 복사열을 그런 친구가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쫙 치다가 옆에 와서 탁 가로막으면 갑자기 썰렁해지잖아. 복사열을 봤던 게 싹 막히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복사 에너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거.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Q12, 1에서 2번 쪽으로 에너지가 네트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그런 거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전도 대리 복사인데 사실은 전도나 이런 거는 이런 건물의 어떤 구조체 외피에서 나타나는 열전달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 나타나는 모든 열 이동이나 인펙션은 대부분 대류 아니면 복사에 의한 그런 그 에너지의 이동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건축에서 일반 물리학 법칙에서 얘기하지 않는 요 세 가지인데 그 건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트랜스포트라는 거예요. 트랜스포트.
이 책에서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열이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냐면 옛날에 그 공주마마 왕궁에 가령 궁실에 있는 공주마마들은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들 잠자리 그 추운 겨울에 그 난방 시스템도 잘 안 돼 있는데 아무리 페이블이 이게 그 소음 들어가고 이 따뜻한 일자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불 속에 처음 들어가면 그 차가운 그 느낌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했는데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늘 그랬어요.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잠자리를 이렇게 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재우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못 받아 표정들이 왜 그래? 그와 같은 형태로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가정이고 궁실에서는 왕실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인들이 이제 그 공주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잠자리 전에 옛날에는 그 숯 같은 거 이런 거 다리미도 왜 숯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숯을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전기를 꽂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의 그 판에다가 그 숯 같은 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직접 이제 천하고 닿지만 않게 이제 철을 싼다. 그럼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 그걸 갖고 들어가갖고 잠자리에 그 공주님이 드시기 전에 이불 속에 이렇게 싹 다림질하듯이 이렇게 쫙. 그러면 그 안에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어.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드시도록 가령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인이 없는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기 몸으로 덮여가지고 재웠고 그 왕실에서는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분명히 이동을 했지. 이동을 했는데 에너지가 이동하는 게 전도나 대류나 뭐 복선 이런 형태로 이동한 게 아니라 그냥 불덩이를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이불을 갖다 딱딱하게 그냥 덮여버렸다고. 그죠? 그런 식의 어떤 그 에너지를 이동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이름을 붙이면 뭐래요? 트랜스포트다 이렇게 붙여요. 트랜스포트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은 옛날처럼 공주님처럼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지금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건축에서의 에너지의 이동을 갖다가 트랜스포트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동이 있느냐라는 거를 보려면 뭐냐면 벤틸레이션, 환기. 가령 예를 들어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어. 창문을 열었더니 창문을 열면 느낌이 어때? 겨울철에 시원하지. 조금 더 있으면 춥지. 그지?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창문을 열었더니 실내 공기 온도는 20도인데 바깥에 있는 공기 영하 10도 아니야. 일정량의 실내 공기가 처음에 조금 나갔을 때는 시원하다 안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게 계속 더 많은 공기가 나가고 0도짜리, 영하 10도짜리 공기가 자꾸 들어오고 그 양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춥다는 느낌이 도저히 창문을 더 이상 열어놓지 못할 거야. 창문을 닫게 될 거야. 그때 실내에 있는 공기가 나가고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옴으로써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실내 공기는 20도인데 바깥 공기가 10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기량과 양쪽 공기 온도차가 얼마냐 그리고 공기의 비열이 얼마냐를 근거로 보면 얼마만큼 열이 빠져나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은 형태의 열 이동이 건축에서 발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환기를 하거나 할 때처럼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그 일종의 컨벡션에 포함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별도로 설명한다면 그런 개념은 우리 소위 트랜스포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의 그 이동,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열을 많이 갖고 있는 놈이 작은 놈한테 주는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하는 게 바로 이거죠. 가령 물 10도씨짜리하고 공기 20도짜리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물 10도씨라고 하는 것과 공기 20도씨라고 하는 것이 각각 1세제곱미터만큼의 물이나 공기가 있다라고 하면 히 컨텐츠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더 많아? 히 컨텐츠 측면에서 물 10도씨가 그 공기 20도씨보다 훨씬 많죠. 왜냐하면 온도와 매스랑 같이 고려하면 그 물 10도씨가 훨씬 더 그 히 컨텐츠는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CP가 1이고 CP가 0.9니까 얘가 훨씬 더 많아. 근데 히 플로우는 어떻게 되냐?
히플로우가 많은 데서 저분들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놈이 이쪽으로 열을 뺏긴다는 거예요. 얘는 열도 많이 안 갖고 있는데 더 많이 갖고 있는 애한테 뺏겨. 왜? 온도가 낮다. 그러니까 열의 많고 적음, 에너지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온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열 에너지의 이동이 생기는 거죠. 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갖고 있는 놈이 적게 갖고 있는 거를 더 뺏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게 그 열전달을 하는 매체, 열매, heat transfer medium media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건축에서는 이런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체가 두 가지다. 공기 아니면 물이죠. 설비적으로 공기 아니면 물이다. 지금 우리 일반 에어컨 저런 데서 쓰는 거는 그 열 이동하는 매체가 뭘까? 응? 책, 냉매. 냉매도 어떤 냉매냐면 그것도 일종의 상변화를 하는 물질이야. 근데 과거에는 처음에 아까 얘기한 윌리엄 캐리어가 그 냉동 압축식 냉동 사이클을 개발했을 때에 사용한 냉매, 그거는 천연 물질이 아니라 인공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는 게 아니라 어떤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프레온 가스죠. 프레온 가스가 온도에 의해서 냉각되거나 압축이 되면 이게 액체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화하면서 또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압축식 냉동 사이클을 만든 거야. 압축식 냉동 사이클을 이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뭐 찾아보든지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 크게 보면 이런 압축식 냉동 사이클에는 뭐가 있냐? 압축 사이클하고 팽창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 압축 사이클을 담당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계적으로 모터를 이용해서 컴프레서 해가지고 이런 냉매가 가령 기체 상태에서 팍 팽창됐던 거를 외부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확 체적을 압력을 가하면 얘가 쪼그라들면서 불가피하게 이제 액체 상태로 이제 바뀌는 거죠. 액체 상태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갖고 있던 자기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는 액체 상태로 바뀔 수가 없잖아. 에너지를 다 버리는 거야. 그 버리는 일을 에어컨은 어떻게 해? 바깥에 있는 실외기에서 그러니까 실외기 옆에 지나면 뜨거운 바람 확 나오잖아. 실내를 시원하기 위해서 열을 가져다가 확 버리는데 버리게끔 하는 게 압축 사이클에서 압축기 컴프레서가 꽉 최적으로 그냥 압박을 하면 더 이상 기체 상태로 있을 수가 없이 에너지를 열을 뺏기면서 지는 뭘로 돼? 액체로 그냥 상태로 나와. 그래서 그게 이제 관을 따르고 쭉 가다가 실내 쪽에 와서 보면 가다가 팽창 사이클이 생겨. 팽창 사이클에서는 이게 노즐 같은 걸 통해서 갑자기 단면적이 확 늘어나 버리면 액체 상태로 그냥 쭈그리고 왔던 게 갑자기 그냥 공간에 확 트이면서 쫙 분사가 돼 버리면 그럼 뭐가 돼? 얘가 이제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를 확 하니까 상태 변화하려면 뭐가 필요해? 교화열이 필요하죠. 주변에서 열을 확 뺏어간다는 거야. 여기서 이 안에 지금 더 죽겠는데 얘가 열을 쫙 빠져가지고 시원해지는 거죠. 이게 팽창 사이클이에요. 그 안에는 시원해지고 그걸 가지고 또 가가지고 바깥에서는 압축 사이클을 확 압축해갖고 열을 바깥에다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팍 팽창하면서 또 실내에 있는 열을 뺏어가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이 압축식 냉동 사이클이고 그걸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100년 전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 이걸 이용해서 에어컨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됐다. 근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애물단지가 될 줄 몰랐어요. 왜 애물단지가 됐을까? 온실가스도 하나, 온실가스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온실가스 문제가 이슈가 된 건 1992년도부터라면 1987년도에 이제 몬트리올 프로토콜이라는 제일 처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러한 프레온 가스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인위적인 물질을 사용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100년 전서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대기 중에 노출이 되면 이게 서서히 이 상층부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도달하면 이제 지구 대기권을 보면 맨 바깥에 뭐가 있어? 오존층이 있다. 오존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이 결국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독사 에너지 중에 아주 극초단파들, 그런 자외선, 아주 극자외선들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프레온 가스가 대기권에 상승해갖고 한 20년 정도 걸려서 올라가면 오존층과 만나고 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처음에 몰랐어요. 그게 문제가 됐던 게 남극에서 보니까 오존층이 뭔가 자꾸 백내장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피부암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왜 그러지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자외선이 강한 거야. 그래서 자외선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살균 효과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근데 워낙 강한 자외선이 그대로 대기권을 투입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왜 그런 거 같으니 오존층이 얇아졌어요. 오존층이 왜 얇아졌나 봤더니 우리가 대기 중에 노출한 그런 프레온 가스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지구가 계속 돌다 보니까 이게 양쪽으로 쫙 늘리는데 특히 남극에 가서 이제 이 오존층 쪽으로 가니까 남극의 오존층이 얇아지고 뚫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야 이거 안 된다.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프레온 가스 같은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이걸 CFC라고 얘기하는데 인위적인 물질 이걸 자제.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걸 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같은 데 들어있던 프레온 가스도 가야 에어컨 철거할 때 옛날 같으면 가서 팍 부셔갖고 막 하는데 그러면 이게 다 대기 중에 노출돼가지고 궁극적으로 자꾸 오존층을 파괴할 테니까 그런 사용을 굉장히 억제하기 시작하고 그 처음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됐던 게 바로 87년대 그 모트리올 팩토리가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냉동 사이클의 이제 그 시작이었고 그랬는데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물과 공기가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특히 저런 경우에는 그 외에도 이런 냉매라고 하는 별도의 물질이 쓰이는데 처음으로 쓰였던 게 아까 얘기한 그런 프레온 가스인데 프레온 가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만한 대체물을 계속해서 만들어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건 없어요. 하지만 훨씬 환경에 피해를 덜 주는 방향으로 지금 대체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건물의 어떤 그 환경 조절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서는 물이나 공기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설비 시스템에도 보면 그래서 에어 시스템이나 워터 시스템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물과 공기는 연료량 측면에서 없어요.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해서 물이라는 거는 연기에 비해서는 같은 체적이라고 했을 때 3,000배나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홀딩할 수 있으니까 공기를 가지고 뭔가 열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물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해서 훨씬 적은 양을 순환함으로써 우리가 아는 열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보면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에 이제 그런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갖고 만든 세상인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과 미국이 이제 크게 대별되는 게 건축적으로 보면 이제 유럽은 사실은 그런 초고층 건물이나 뭐 그런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다 저층들이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그 미국 도시들은 대규모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훨씬 더 이런 기술적인 어떤 시스템에 더 의존하는 게 높아지고 하면서 미국은 철저하게 에어 시스템 중심으로 가고 그래서 HVAC이니 뭐니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 발달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건물이 상당히 그 공기를 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반응도 빠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으나 사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낭비할 수밖에 없고 또 설비나 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물을 통하는 것보다 공기를 하니까 덕트나 이런 건 단면적이나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어떤 뭐 초고층 건물 같은 거 만들면 우리가 이런 그 단위 공간에 우리가 거주하는 층이 있다면 설비 시스템이 들어가기 위한 층이 또 다른 층. 그러니까 한 개 층고가 설비가 들어가는 층과 우리가 사용하는 층을 보면 거의 두 개 층고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의 건물들.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 에너지도 엄청 소비하고 여러 건축적으로도 소비하고 뭐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미국이 한때 그 산업화의 이런 거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라든지 전체적인 에너지 국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그런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어떤 도시 구조라든지 어떤 건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럽은 굉장히 그 예전서부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아주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부터 이게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이런 에어 시스템보다는 어떤 물을 사용하는 하이드로닉 시스템 쪽으로 많이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 가면 거기 난방 방식이나 이런 것도 올려놨죠. 온수 같은 거 순환시켜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그 레디에이터 같은 걸 통해서 난방하고 이런 게 많고, 이런 복사 냉난방이나 이런 게 많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열 전달을 훨씬 적은 볼륨을 가지고도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공간적으로도 유익하고 또 에너지 효율적인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환경 문제, 에너지 효율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점차 이런 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미국 쪽 시스템을 많이 따르다가 오히려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다. 참고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스트래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기는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은 공기는 상대적으로 공기라는 건 딱 최적이 제한된 게 아니라 그 분자들 간극이 온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밀도가 변한단 말이죠. 밀도가 변하다 보니까 밀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밀도가 높은 거는 아래쪽으로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거고, 밀도가 낮은 거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갈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기 온도가 높은 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아서 위로 올라가고, 밀도가 높은 낮은 온도는 아래쪽으로 깔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온도에 따라서 아래서부터 위로 어떤 공기 온도의 어떤 성층화가 이루어진다. 특히 층고가 높은 건물 같은 공간 같은 경우, 아트리움이라든지 뭐 이런 대형 건물의 어떤 그 러비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층화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가령 서울시청의 그 러비 이런 것들은 아트리움으로 해서 뻥 뚫어놓다 보니까 이 그라운드 레벨하고 성층과하고 사이에 엄청난 이런 스트래티케이션 온도 편차가 굉장히 심해지죠.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에서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런 내추럴 컨벡션에 의한 거죠. 내추럴 컨벡션은 결국은 공기 온도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밀도가 달라지게 되니까 그 밀도 차이에서 무거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가벼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온도에 따라서 공기가 계속 순환합니다. 가령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가령 우리가 난방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답이 있는데, 바닥에다가 난방해요. 가령 우리나라 온도를 갖고 바닥에다 난방하죠. 바닥을 더 따뜻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독일에 가보면 난방을 바닥을 하는 게 아니라 입식생활을 하면서 천장을 난방을 하거나 또는 벽체를 난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요인이 거기에 기인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구두를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바닥을 덮이는 거였는데, 서양은 기본적으로 벽난로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들이 전부 복층 구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전부 단층이지. 왜냐하면 온도를 하고 그 위에다 또다시 공간을 만들어서 온도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초가집이든 교화집이든 보면 전부 1층짜리 구조밖에 없어요. 지면에서 띄어가지고 저어서 구들이 있고 열을 이쪽에서 공급하되 단층이지. 근데 서양 집들은 어때? 벽난로를 이용해서 하니까 1층이 있고 2층이 있으면 1층에서 벽난로를 해서 떼더라도 굴뚝의 메스가 굴뚝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1층도 덮이지만 2층도 덮여지는 난방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화가 돼서 여기다가 온수 파이프를 매설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바닥에만 매설하는 것만 생각하고,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바닥이 아니라 벽이나 천장에다 매설하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그 문화적 차이나 그 인습의 차이가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내가 유럽에 갔을 때 보면 뭐 전통적인 건물, 특히 대표적인 게 내가 가령 뭐 베이트 하우스를 갔을 때 보면
1층에서 아주 인상적인 이런 벽난로가 있는데 이게 쭉 이어져서 2층까지 통과해 갖고 이제 지붕을 뚫고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전체 집을 난방하는 거에 핵심이었다 보니까 독일에서의 어떤 우리나라 같이 물을 이용한 그 복사 온돌과 같은 이렇게 하이드로닉 그 히팅 시스템을 쓰는데 걔네는 그러니까 보니까 저 배관을 매설을 어디다 하냐면 벽에다가 놓았어요. 여러분들 상상 못 있죠. 그래서 송대에 가면은 내가 그린홈 플러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는 독일의 캐플러리 튜브 시스템이라는 걸 적용했는데 보면은 하나 집에 여기다 벽을 갖다 이렇게 뚫어갖고 유리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안에 그 튜브가 그 배관이 쫙 설치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벽을 뚫어가지고 해서 여기에 이런 배관이 설치돼요. 독일 사람들은 난방을 하는데 바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벽에다가 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식의 바닥을 난방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자연 대류 현상에 의해서 덮여진 공기가 이와 같이 순환하겠죠.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덜 온도가 낮은 공기는 아래쪽으로 또 깔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바닥에 뜨거운 표면과 만나서 다시 더워져가지고 다시 또 위를 상승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어떤 대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내추럴 컨벡션이라는 거죠. 가령 여기를 덮이게 되면 여기서 덮여진 저쪽에 위에서 대류에서 덮여줄 거예요. 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덮여준 공기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가 하면 이 공기가 그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또 밑으로 내려가겠지. 근데 이 공기가 다시 바닥과 만나면 또 다시 뜨거워지겠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공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일어난다. 공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계속 이 안에서 공기의 움직임이 생긴다. 이런 걸 뭐라 그래? Natural Convec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덮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덮여도 보면 덮이는데 여기서 공기가 덮여는 지는데 이렇게 덮여는 지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 표면은 뜨거운데 여기는 온도가 차갑잖아. 근데 열을 빼앗기면서 공기가 아래쪽으로 깔리게 열 손실이 계속 일어나겠죠. 여기서 이제 열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여기 있는 공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뚫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가 또 올라가서 여기서 덮여진 공기가 다시 돌면서 그러니까 공기의 이동이나 흐름이나 또는 열의 흐름은 우리 눈에 안 보여. 그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런 베이스 프린시플을 이해함으로써 이 공간에서 도대체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하는 게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그려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 프린시플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해가 되면 이제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가령 여기에 가령 독일 애들처럼 여기다가 온수 배관을 놔서 난방을 하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덮여진 공기가 순환하고 이쪽에 가서 열을 빼니까 차가워져서 다시 공기가 깔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공기를 흐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레데이터 같은 걸 여기다, 이건 유럽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런 건 창가에 설치를 해서 공기가 덮여진 공기가 위로 상승하고 이미 차가워진 공기 다시 아래쪽으로 가서 다시 이걸 통과하면서 덮여지고 이와 같은 공기를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 있는 공기는 끊임없이 이런 열을 빼앗기고 열을 얻고 하면서 온도가 변화하고 그거에 따라 공기 밀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공기가 이동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원리를 이해하면서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evaporate to cooling 얘기하는 거죠. evaporate to cool이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일종의 증발, 냉각이죠. 증발, 냉각. 아까 중동 지역의 그 집의 가운데 코트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주변의 공기 온도를 낮추는 현상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일종의 증발, 냉각 효과야. evaporate to cooling. 이건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다.
자연의 법칙. 그래서 그런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게 뭐냐면 사이클로메트릭이라는 거예요. 사이클로메트릭. 이게 습공기 선도라고 그러는데 이건 물리학에서도 쓰이고 건축에서 설비 측면에서 온 거 아주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이클로메트릭을 어차피 컴포트 관련해서 해야 돼요. 온도 쪽에서 오면 이거는 온도고, 이건 온도고, 드라이벌 템퍼레처죠. 이거는 뭐냐면 습도. 습도인데 이건 뭐냐? 앱솔루트 휴미디티야. 다시 말하면 수증기 양, 수증기 압을 얘기하는 거고. 이 곡선이 뭐냐면 이게 퍼센트라는 게 뭐야? 상대 습도를. 상대 습도는 뭐야? 절대 습도라는 거는 이 공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량이 총 수증기량이 얼마냐? 중량으로서 나타내는 게 절대 수증기량이고 물리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 습도라는 건 뭐냐면 어떤 공기가 있으면 이 공기는 온도에 따라서 얘가 최대한 홀딩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달라져. 얘가 0도씨일 때는 요만큼 홀딩할 수 있다면 얘가 20도씨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수증기를 홀딩할 수 있고 얘가 온도가 낮아서 영하 10도가 되면 이만큼밖에 홀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을 홀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 더 이상 공기 중에 수증기 상태로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뭘로 바뀌어? 액체로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응축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컨덴세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보면 바깥에 창문 춥고 창문에 표면 온도가 작으면 창문이 어떻게 실내에 있는 공기가 쫙 지나가다가 실내에 있는 공기라는 건 어떤 공기야?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는 공기. 이게 바로 습공기야. 영어로 이거를 모이스트 에어야. 실제로 모든 공기는 다 모이스트 에어야. 수증기를 다 갖고 있어. 정도 차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드라이 에어는 하나의 가상의 공기야. 완전히 수증기를 함유하지 않은 그런 완전 건조한 공기는 있을 수 없어. 다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모든 건 다 모이스트 에어인데 이런 공기가 함유할 수 있는 모이스트 양이 온도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그 공기의 모이스트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쫙 가다가 얘를 만났어. 그때 얘가 차가워. 차가운 애를 딱 만나니까 얘가 갖고 있던 모이스트를 더 이상 모이스트로 갖고 있을 수가 없어. 에너지를 확 뺏기면서 어떻게 돼? 모이스트가 물로 바뀌어. 물로 촉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컨덴세이션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유리창에서 물이 줄줄줄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러한 어떤 물리적인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게 모든 습공기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게 소위 사이클로메트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건 지금 뭐냐면 이베프레이트 풀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워서 알지 모르겠는데 엔탈피라는 건 뭐야? 이게 엔탈피거든. 이게 이제 엔탈피를 나타내는 건데 그 요 선상에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베프레이트 풀링이라고 하면 요 선상에서 변화하는 거니까 엔탈피 관점에서 보면 엔탈피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아. 엔탈피는 일정이야. 엔탈피라는 건 뭐야? 토탈 에너지. 토탈 에너지. 그럼 토탈 에너지는 뭐야? 뭐와 뭐를 합한 게 토탈 에너지야? 아까 열 에너지, 열의 형태는 뭐가 있어요? 센서블한 hit이냐, 레이턴트한 hit. 그지? 이런 센서블한 hit과 레이턴트 hit을 다 합한 토탈 에너지 측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표현해서 엔탈피는 일정한 거예요. 이 선상에서. 자, 근데 공기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태, A라는 상태의 공기가 이제 B라는 상태의 공기가 된다. 이런 상태의 공기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게 온도니까 이건 현열 변화지. 센서블 hit의 변화야. 이거는 뭐냐면 절대 absolute humidity, 절대 수증기량의 변화니까 이거는 잠열 변화. 현열 변화는 여기서 이렇게 생겨. 이만큼. 잠열 변화는 여기서 이만큼 생겨.
그래서 보면 이러한 수증기량의 변화량과 이만큼 온도의 변화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토탈 힛, 잠열과 현열을 더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어. 엔탈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런 잠열 변화를 통해서 공기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냉각 효과, 이런 걸 증발 냉각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방식은 뭐야? 공짜로 냉방하는 거야. 프리쿨링이야. 프리쿨링이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요즘에 정말 아파트만 살아가지고 이제 그런 정서가 없는데, 옛날에 이제 나는 한옥에서 이렇게 어려서 살아가지고 한옥에 이렇게 마당이 있잖아. 그러니까 중동의 집하고 비슷해. 집이 기역자, 디귿자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운데 마당이 있으면 마당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수도가가 있었고 수도가 있었고, 수도가 있으면 어떻게 물을 항상 담아두고 쓸 수 있게끔 물을 받아놓는 그런 뭐라 그래 이런 게 있잖아. 옛날에는 그 시멘트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했단 말이야. 거기서 이렇게 거울에 하고 막 세수도 하고 뭐 등록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물이 이렇게 항상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동 지역의 미음자 건물에 그 코트 안에 있는 그 폰드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 더울 땐 예전에 할머니가 야 너무 덥다 마당에 물 좀 뿌려라. 가가지고 물을 쫙 뿌려. 그러면 물을 뿌려놓으면 잠시 후면 날씨가 더우니까 물이 곧 증발해서 없어질 거야. 이게 증발할 때 기화열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 기화열을 주변에 있는 공기로부터 뺏어가니까 마당이 시원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수증기량을 물을 뿌림으로써 그 증발을 시키면 수증기량은 늘어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잠열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게 늘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기화열을 어디서 뺏어가? 이 공기로부터 기화열을 뺏어가다 보니까 공기 온도는 더 떨어지는 거지. 다시 말하면 시원해지는 거지. 우리는 센서블 힛. 지금은 온도가 너무 더워. 시원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에어컨을 트는 게 아니라 과거에 중동 지역이나 우리 전통적인 건축에서는 마당에다가 바가지로 물을 뿌림으로써 증발 냉각을 통해서 프리쿨링을 했단 말이에요. 이베퍼레이트 쿨링을. 이게 바로 이베퍼레이트 쿨링이고, 이거 바로 이런 기화열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사이클로메트릭상에서 물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를 에디아베릭 체인지다. 우리말로는 이걸 번역할 때 에디아베릭 체인지를 뭐라 하냐면 단열 변화다. 이렇게 어려워. 그것이 단열 변화. 단열 변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체 에너지량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수증기량의 잠열 변화량과 이런 온도의 변화, 현열 변화량만 바뀌는 거야.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공기 온도를 낮춰서 우리가 더운 여름에도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원리. 이거는 여러 가지 건축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원리들이 여태까지 그냥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나 원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걸 이해함으로써 내가 건축적으로 어떻게 이런 원리를 써볼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절반 했는데 기본 원리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건축적인 어떤 부재에서 열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옥사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뭐냐면 건축의 요소를 따질 때 이거는 창문이다. 이거는 벽체다. 그러면 창문은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트랜스퍼런트한 그런 하나의 건물 구조체야. 근데 벽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픽한, 불투명한 그런 구조체야. 자, 우리는 상당량의 에너지를 그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복사에너지 형태로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트랜스퍼런트하거나 오픽한 어떤 건물의 구조체가 과연 이런 복사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유리 같으면 트랜스퍼런트하면 유리의 종류에 따라서 클리어 글라스도 있고 heat absorbing glass도 있고 또는 reflective glass도 있고 뭐 이런. 그건 뭐 무슨 말이냐 하면
유리 표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각기 다르게 만들었을 때 유리의 속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 표면에서 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죠. 제일 처음에 유리가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냥 투명한 유리니까 가령 예를 들어 뚫고 들어오는 양이 얼마냐. 이게 바로 그냥 트랜스미트 투과율.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어떻게 돼? 유리가 복사 에너지가 투과할 때 일정 부분은 유리 자체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흡수율 absorption스다. 그 다음에 또 이 표면에서 아예 투과되거나 흡수되기 전에 그냥 오자마자 바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반사율 reflectance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애매한 게 흡수를 했어. 아까 모든 에너지는 어떻다 했어?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려는 속성이 있단 말이야. 그지? 방출하는 속성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에미턴스야. 그건 방사율이야. 이거는 반사율, 리플렉턴스. 이거는 방사율. 흡수해서 유리 자체에 저장됐던 에너지를 방출하려는 속성. 이게 얼마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속성을 얘기하는데 이런 복사 에너지가 여기 일만큼의 에너지가 온다라고 하면 투과하는 거와 반사돼 나가는 거와 흡수되는 걸 합하면 그게 전체 복사 에너지가 1이다 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유리의 속성에 따라서는 거의 90% 이상을 다 추가시키면 그 유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 클리어 글래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유리에 어떤 성분을 넣어가지고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다 유리 자체가 흡수하게 만들면 그게 열 흡수율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반사율이 있어. 그 얘기는 복사 에너지가 오더라도 흡수하거나 투과하거나 하지 않고 다 되돌려버려. 반사시켜버렸어. 그런 유리가 반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애나하임 디즈니랜드에 있는 거기 가면 크리스탈 캐테드리라 해서 필립 잔슨이 설계한 그 아주 유명한 교회 건물이 있는데 필립 잔슨은 원래 유리 건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설계한 건물은 올 글래스 빌딩들이 많아요. 근데 유리 건물의 단점이 뭐야? 유리 건물을 온 건물을 만들면 지붕과 벽과 이거 전부 외피를 유리로 만들면 온실하고 똑같잖아. 자칫 잘못하면 특히 캘리포니아 원래 거기 사막이었어. 이거는 뭐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찜통이 되는 거지. 뭐 일부러 고행도 하겠지만 종교적으로 그렇다고 그 교회 건물을 만들면서 이걸 갖다 찜통을 만들어 놓으면 도대체 누가 거기 와서 예배를 볼 거야.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필립 잔슨이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건물 보면 그 크리스탈 캐테드리더라. 그러니까 이름은 수정으로 만든 그 성당 건축이야. 근데 크리스탈 캐테드리인데 그걸 보면 복사 에너지가 여름에 캘리포니아의 그 사막에 그 강한 일사가 있더라도 복사 에너지를 하나도 투과시키거나 흡수하지 않고 전체를 반사시킬 수 있는 리플렉티브 글래스를 썼어요. 반사율을 쓰니까 거긴 캘리포니아는 대신 상대적으로 온도나 기온은 상당히 온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리로 전체로 건물을 졌다고 막 열손실이 많아가지고 막 죽고 이러진 않으니까 유리로 한 건 괜찮은데 햇빛을 이제 어떻게 막을 거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99%의 그 리플렉티브 반사율을 씀으로써 일사 영향을 하나도 안 받는 그런 건물을 만들었어요. 바로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열 흡수율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유리가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탁 통과해 클리어를 해서 그냥 투과하니까 유리를 그냥 만져보면 유리는 그냥 차가워요. 근데 열 흡수율을 만져. 아 뜨거. 왜? 옥대에서 방치하니까 유리 자체 온도가 뜨거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 유리를 썼을 때는 겨울철에 바깥에 영하 10도가 되면 유리창 표면을 들어가 차갑잖아요. 가령 아까 말했듯이 습공기가 가다가 부딪히면 결로도 생기고 또 이게 차가우니까 여기 서 있으면 이쪽이 썰렁한 느낌으로 복사를 많이 했는데 이러죠. 근데 이걸 갖다 열 흡수율을 쓴다 이거야. 열 흡수율을 쓰면 복사를 받아가지고 유리 온도가 표면이 뜨거워져. 오히려 그런 레디언트 어시메트리가 안 생겨. 차가워지지 않아. 결로도 안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뭔가 열 흡수율에도 목적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용할 때가 반사율도 필요할 때가 투명 유리도 필요하죠.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유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속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유리 속성들 이걸 건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유리가 아니라 이제 구조체를 가자. 어페이션, 불투명한 유리야. 그렇다면 뭐가 사라지겠어? 트랜스미트한 게 사라지겠죠. 수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리플렉, 반사되거나 아니면 observance, 흡수되거나 그게 다다 하는 거죠. 근데 흡수된 다음에는 얘도 또 다시 흡수돼서 자기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이제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또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독자적인 에미턴스가 방사율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재래적인 속성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복사 에너지가 이제 나중에 솔라 지오메트리에서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올 때는 지구의 대기권 밖에까지 올 때는 태양과의 거리가 얼마가 되건 상관없이 아무런 영향을 안 받고 거기까지 올라가 복사 에너지예요. 표면과 표면 사이의 열전달이고 마이크로 외부 형태의 전자기파 형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한다고 해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가 짧아졌다 하더라도 그게 공전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복사 에너지 양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대기권 밖에까지 도달하는 그 일사량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좀 중학교 때 상상을 해봐.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완전히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어? 솔라 컨스탄트, 태양상수, 그지? 그게 한 1300 정도 된다. 태양상수가 그러니까 항상 일정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대기권 밖에 도달하는 일사량은 항상. 근데 이게 대기권 안에 이제 침투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대기권 안에서 어떤 산란과 확산과 이런 게 생기면서 지표면에 도달할 때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양이 얼마쯤 된다면 다이렉트 노멀, 다시 말하면 지표면에 직각으로 들어오는 일사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와트/제곱미터 다리 면적당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태양과의 관계 그거를 뷰 팩터, 폼 팩터라고 하는데 그 기하학적인 관계에 따라서 이제 일사량 값이 달라지게 돼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솔라 지오메트리라고 얘기하도록 하고 자 이런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복사 에너지가 지구상에 그리고 대기권 안에 들어와서 지표면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해서 우리가 아니 요새 건물에서 특히 유리의 사용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그린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도대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는 어떤가? 그건 굉장히 파장이 짧은 쇼트웨이브 레디에이션이에요. 이거는 투과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온실이나 유리를 통과할 때는 쉽게 투과해서 들어와. 그리고 복사 에너지는 들어오면 표면과 표면 사이 열전달이니까 들어오면서 공기를 그냥 덮이는 게 아니고 이 표면에 의해서 또는 이 표면에 의해서 대부분의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돼? 흡수가 돼. 그러다 보면 이 표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아까 지표면 같으면 복사 에너지가 오면 대기를 덮이는 게 아니라 이 지표면이 복사 에너지에서 지표면이 덮여지기 시작하고 덮여진 지표면에서 뭐가 일어나? 대류에 의한 열전달에 의해서 대기를 덮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일 처음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도로나 땅이 더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공기가 덮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 온도가 100m당 얼마씩 낮아져? 그지?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 삼성동에다가 한 500m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나는 그것도 이 100m씩 올라갈 때마다 왜 온도가 몇 도씩 낮아지는지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덮여지고 이 덮여진 표면에 의해서 대류에 의해서 온실하는 공기를 덮이는 그런 그 원리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한번 흡수됐다가 얘가 다시 복사 에너지를 다른 표면과의 열교환을 하기 위해서 방출하게 되고 이때는 short wave radiation이 아니라 long wave radiation. long wave에서 파장이 길어져. 파장이 길어지면 투과율이 떨어져. 그래서 들어온 복사 에너지가 들어온 만큼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온실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그린하우스 이펙트다 그래.
그린하우스 이펙트다 그러는데 그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대기권 안에서도 또한 지금 발생하고 이게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근데 대기권 안에서 보면 대기 중에 온실가스, CO2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복사에너지가 들어왔다가 흡수했다 들어온 만큼이 다시 나가야 대기 안에 열평형이 유지되면서 그 기후가 계속 유지되는데 들어온 게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부터는 다 나가지 못하고 대기권 안에 갇히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열이 축적되니까 도심에서 이런 게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는 현상을 우리가 어반 히트 아일랜드, 도시 열선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 지구적인 측면에서 이런 현상은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온실 효과의 이런 원리와 이 대기권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한 가지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의 자동차도 구하느라고 정말 이미지를 여러분들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딱 가면 여러분들 차를 운전 안 하니까 아마 그럴지 모르는데 아파트 단지에 그 차를 세울 때 외부 주차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화단에 그 식물들을 위해서 전부 전면 주차하세요 뭐 하잖아. 그지? 다들 써 있는 거 봤지 전면 주차를. 근데 사람들이 그 전면 주차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거꾸로 대는 사람 많지. 그래 안 그래? 하여튼 그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한 가지 그 이런 설명을 해주면 그걸 이해하면 다음서부터는 전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겨울철에 제일 그 신경 쓰이는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겨울에도 요새는 하도 도시 열성들이 심해가지고 안 그러는데 미국에 있을 때 겨울에 아침에 제일 힘든 게 나오자마자 차에 그 거기는 또 지하 주차장 이런 게 없으니까 서리가 끼면은 그 스크래퍼 가지고 긁어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앞이 안 보이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 스크래퍼 가지고 다 긁는 게 일이거든. 그래서 그게 정말 귀찮은 일이야. 근데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령 예를 들어 차를 전면 주차하면 왜 그러냐면 이게 낮에는 해를 받아서 복사에너지가 들어와서 이게 덮여준다라고 하면 이게 지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밤이 됐을 때는 해를 둥지고 있을 때는 아까 에미턴스 얘기했잖아. 내가 흡수한 에너지를 이 밤 하늘에다가 복사 에너지 엄청나게 온도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나게 복사 에너지를 다 방사하거든. 방사하면서 야간에는 이게 완전히 식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해를 바라보면 다시 복사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다시 밤이 돼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밤하늘도 복사 에너지 다 방출하는 거예요. 비와 같은 걸 하는데 가령 아파트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전면 주차를 하게 되면 전면 주차 창문의 운전석 쪽에 있는 그 앞유리창은 그때 이제 밤이 되면서부터는 얘가 복사 에너지를 이제 막 방사하기 시작한다고. 낮에는 해가 들어오면 차 안이 덥지. 그렇지만 밤에는 이제 열을 막 복사하기 시작하는데 전면 주차를 하면 앞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밤 하늘이 안 보이고 블럭이 되잖아. 블럭킹. 그러니까 이걸 차단해 주니까 얘가 복사 열을 안 뺏겨. 온도가 안 내려가. 그러니까 정면 주차를 하고 있으면 앞에 유리창에 소리가 안 껴. 근데 반대로 후면 주차를 해가지고 꽁무니를 여기다 대놓으면 밤 하늘에 그대로 열려 있잖아. 복사 에너지를 엄청 뺏기니까 얘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앞 유리창에 소리가 쫙 아침에 나왔어. 긁어요. 그렇지만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아침에 나와서 바로 시동 놓고 싹 나가려고 이렇게 하거든. 뒤로 뺐다가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이거 하느라고 아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건 다 복사 에너지하고 관련된 그런 논리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퀄리브리엄 템퍼러처라는 거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 이퀄리브리엄 템퍼러처니까 뭐라 그래요? 열 평형 온도? 어느 자체는 나 잘 모르겠어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열평형이지. 그러니까 열평형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거에 그 재료의 색상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거 자체의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화이트, 흰색.
마감 밀폐하고 샤이니 메탈, 알루미늄 포일 같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마감 밀폐하고 블랙, 그 까만색 흑채와 같은 마감 밀폐하고 또는 셀렉티브 코팅 이렇게 있어서 했을 때 과연 표면에서의 복사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보면 화이트 같은 경우에 어쩌면 태양 복사에도 들어올 때 흰색이니까 어때요? 상당히 많은 반사를 거의 뭐 95%가 반사시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흡수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 다 반사시켜버려요. 리플렉턴스. 그 다음에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동시에 에미턴스도 굉장히 높아.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도 최대한 다 버리려는 성질이 있어. 많은 에너지를 다 버려. 그러다 보니까 흰색으로 만약에 어떤 물체의 마감을 했다면 상당히 자기 온도는 시원하게 차갑게 유지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가 하면 샤이니 메탈, 반짝반짝해서 반사율을 아주 극단적으로 높여줘. 그런 복사에너지 올 때 대다수를 다 반사시켜버리니까 흡수율은 낮죠. 그거는 뭐 큰 차이가 없어. 그렇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에미턴스가 흰색보다도 더 낮아. 그러니까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버리는 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니까 오히려 흰색보다도 오히려 반짝반짝 눈부시게 반사율이 높은 재료이긴 하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다는 거야. 거기에 비하면 검은색, 흡수율이 높은 그런 재료를 만들면 복사 에너지를 상당히 그대로 다 흡수해버려. 자신이 막 뜨끈뜨끈해져. 그 다음에 얘는 또 동시에 그런가 하면 그 검은색은 에미턴스도 높아. 그러니까 자기가 흡수도 많이 하지만 방사도 많이 해. 그렇지만 아직까지 뜨거워. 근데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써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이 표면에서의 어떤 그 셀렉티브 코팅이나 이런 특수한 물질을 통해서 흡수율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방사율도 아주 낮춰주면 대부분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굉장히 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패시브 솔라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뜨거워요. 이처럼 똑같은 어떠한 재료적 특성이 있지만 그 표면의 마감 상태에 따라서 복사 에너지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열을 보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온도가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될 거냐라는 게 각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이용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자료 중에 보면 또 다른 거. 여기 건물이 여기 있는 게 사진이 어떤 건물이야?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그리스의 산토리니. 정말 아름다워. 그 해안을 따라서 그 하얀색 그 지붕과 벽으로 된 건물들이 골목골목이 쫙 있는 그 보면 저기 언제 한번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가봤어요. 혹시 가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맨날 수십 년을 가르쳤어. 이퀴블리엄 템퍼처에 대해서 기본 원리 베이스 프린시플을 가르쳤어. 근데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가 이 사람이 스티븐 추라는 사람이 한때 미국에서 원래 LBL의 물리학을 한 사람인데 LBL의 그 연구원을 있다가 이제 DOE 에너지 장관이 됐어. 장관이 돼갖고 이 사람이 이제 신문에다가 한번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신문에 일면에 막 기사가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내가 할 때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더니 이거 미국의 DOE 장관이 얘기했으니 말이야. 신문을 이렇게 해서 듣으려고. 그래서 내가 기사를 발췌한 거거든요. 산토리니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가령 우리 모든 건물을 다 흰색으로 칠하면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바로 저와 같은 현상 때문에 굳이 냉방에 대한 연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냉방 에너지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그런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붕을 흰색으로 했죠. 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예전에 그냥 설계만 하면 항상 투시도에다가 지붕을 흰색으로 칠했어요. 근데 지붕을 갖다 해서 옥상을 항상 흰색으로 칠해놓으면 투시도에서 되게 이상해 보이거든. 왜 그럴까? 투시도를 그려놓고 나면 내가 학생 때 근데 나는 그 원리를 생각하고 항상 하는데
그렇게 그려놓으면 시각적으로 볼 때는 투시대에서 건물이 뭔가 지붕이 붕 떠 보이거든. 되게 이상해 보여 사실은. 그렇지만 원리상으로 보면 맞다는 게 바로 디오이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야. 바로 그런 게 이런 이퀴리brium 템퍼레처의 이런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죠? 심지어는 건물에 우리가 그 하나의 펑기빈 팩터를 얘기했지만 색상 하나도 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건축의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 하는 거와 이런 기본 원리를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설계하면은 자기도 모르는데 엄청난 많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건축까지 공부 안 한단 말이야. 몰라, 무식해. 그래서 예전에 아마 환경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평균 복사원대에 대한.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이건 다 하는 거죠. 평균 복사원도라고 하는 건 민 렌전 펼치. 이거는 표면 온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보면 가령 이러한 공간이 있다고 할게.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공기온도도 영향을 미치지만 내 주변에 표면온도도 영향을 미치고 기류도 영향을 미치고 식도도 이런 특성을 감안했을 때 나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의 표면온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실내에 영향을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표면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실내 공간에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평균 복사온도의 조건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단순화시키면 사실은 3차원인데 이건 2차원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온도를 T1, T2, T3, T4, T5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유리창의 표면도 다르고 이 벽체의 표면도 다르고 바닥의 표면도 다르고 이 표면도 다 다르다는 거죠. 라고 하고 그러면 A라는 지점에 있을 때 또는 B라는 지점에 있을 때 이 T1이라고 하는 온도를 바라보는 이 각도 이걸 세타 1, 이거를 세타 2, 이거를 세타 3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가중평균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중평균을 해보면 그거를 일종의 민 레디언트 템퍼레처 그게 평균 복사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가중평균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전체는 360도니까 360도로 나누는데 T1 세타 1 플러스 T2 세타 2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가중평균을 통해서 해보면 일실의 평균 복사 온도가 나올 텐데 그럼 이거와 이거를 감안했을 때 여기서도 가령 이런 식으로 해서 세타1, 세타2를 만약에 구한다면 이 MRT A 지점의 MRT와 MRT B 지점의 MRT 둘 중에서 어떤 MRT 값이 더 클까? 평균 복사 온도가 더 높을까? A와 B. 자, 이건 유리창 표면이니까 표면에다가 T1이 더 낮은 쪽이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으로 높을 테니까 이걸 바라보는 각도가 세타는 더 크고 여기 세타와는 이거보다 작습니다. 다시 말해 창가 쪽하고 복도 쪽하고를 봤을 때의 MRT 값을 보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분명히 복도 쪽에 있는 MRT 평균 복사 온도가 더 높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창가에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복도식에 앉아있는 사람은 복사에 의한 열의 소식이 상대적으로 적고 창가 쪽에 앉은 사람이 복사에 의한 소식이 창문을 바라보는 각도가 더 크니까 가까이 앉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평균 복사 온도가 낮으니까 내가 복사해서 열을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은 사람, 저기 앉은 사람, 저기 앉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어떤 그 주변과의 어떤 열적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보면 특히 평균 복사 온도하고 관련해서 봤을 때 느끼는 쾌적감, 열 손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느끼는 쾌적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이런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될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물리의 법칙이지만 그런 물리 법칙들을 이해하고 이제는 그런 정치 공간적 측면에서 이런 법칙들을 토대로 내 머릿속에서 뭔가 그런 걸 상상하고 그릴 수 있는 이런 걸 배우기 위한 게 바로 그 베이스틱 지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멀 레지스턴스나 타임 얘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거는